자, 얘들아 반가워. 우리 오늘 핵 반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핵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자핵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기를 원자핵이 가운데에 쿵 박혀 있고 주변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원자핵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원자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 이거야. 원자핵이란 것은 보아하니 원자핵이 하나가 쿵 있는 게 아니라 그 안도 여러 가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세하게 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라는 놈이 있고 그리고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라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를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톤의 맨납 글자 P를 따가지고 양성자를 그냥 P라고도 표기를 하고요. 중성자는 우리가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납 글자를 따서 N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뭐 P와 N 이런 식으로도 내가 썼을 때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이 원자핵을 보게 되면 양성자가 총 몇 개 있어? 그치? 세 개의 양성자가 있지, 그치? 또 중성자가 몇 개 있어, 그치? 네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따라서 이 원자핵은 전체 몇 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7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을 구성한 입자이기 때문에 핵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핵자. 그래서 여기 총 7개의 핵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이야. 정말 중요해요. 자, 질량수라고 하는 건데 얘는 쉽게 말하면은 말 그대로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 핵자의 개수다라고 말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이 원자 핵 같은 경우는 3개의 양성자, 4개의 중성자 합쳐서 총 7개의 핵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수가 7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라는 말은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 수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쓰는 기호가 있거든요. 여기 정말 중요해서 알아놔야 되거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양성자가 3개니까 얘는 원자번호 몇 번이니? 3번이죠. 원자번호 3번이면 리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원자 핵을 갖다가 지금 더 표시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하냐? 리튬이라는 원소 기호를 갖다가 쓴 다음에 우리 왼쪽 아래에다가 뭐 쓰죠? 그렇죠? 원자 번호가 3이다 이렇게 쓰죠. 왼쪽 위에 우리 어깨에다가 뭘 얹어주면 되냐? 바로 이 핵자수, 질량수를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양성자수가 3개고 핵자가 총 7개인 리튬이라는 원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핵자가 7개인데 양성자가 3개란 뜻이니까 중성자는 4개다.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기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내가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얘네들의 한번 핵자를 갖다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2, 3 헬륨이란 놈이 있습니다. 자, 헬륨 양성자 몇 개? 양성자가 2개. 중성자 몇 개? 중성자가 몇 개 있길래 핵자가 3개가 돼? 1개 있어야 토탈 3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렵죠? 여기 양성자 몇 개? 8개의 양성자 가지고 있고 중성자가 몇 개 있겠어? 똑같이 8개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16개의 질량수를 갖다 가질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12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야 23을 맞출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7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요거를 안 줘도 돼요. 왜? CL이란 말을 주는 순간 CL은 무조건 원자번호가 몇 번이야? 17번이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안 보이더라도 넌 양성자가 17개란 걸 알고 있으니까 빼주시면은 중성자가 20개 있어요 라고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 바로 우리가 헬륨이란 놈이 있는데 헬륨은 사실 2번 헬륨인 건 고정이잖아. 그치? 양성자 2개인 건 고정이야. 근데 중성자가 1개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중성자가 2개 달린 헬륨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쓸까? 2, 4짜리 헬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헬륨이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산소도 마찬가지야. 산소도 우리가 중성자가 10개짜리인 산소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8에 18짜리 산소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염소 같은 경우도 중성자가 18개짜리 좀 모자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35짜리 셀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이건 뭘까? 어차피 너도 헬륨, 너도 헬륨이야. 너희 둘 다 헬륨인데 둘의 차이점은 뭐야? 그냥 무게만 다른 거예요. 중성자만 한 개 더 많은 거지. 우리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정말 중요한 용어긴 해요.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동위원소, 똑같은 원소인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전체적인 질량이 다른 관계를 우리는 이것들은 헬륨의 동위원소들이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탄소의 동위원소들이다, 염소의 동위원소들이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자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핵 반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약간 화학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그럼 핵 반응은 화학 반응이랑 뭐 달라요? 같은 반응 아닌가?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화학 반응은 화학에서 다루지만 핵 반응은 주로 물리 이런 데서 많이 다르거든. 화학 반응은 말 그대로 화학적인 그런 변화를 갖다가 의미하고 얘는 이제 원자 핵이 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예시를 갖다가 들어주면서 우리가 변화를 갖다가 관찰하는 게 좋아요. 화학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우리 물이 만들어지는 물의 생성 반응을 한번 써볼까?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식 정도는 쓸 수 있죠. 요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수소는 우리가 H2지, 그치? 수소는 우리가 H2라고 쓰고 산소는 O2라고 씁니다. 이 둘이 만나가지고 물을 만든다. H2O 이런 식으로 쓰면은 돼, 안 돼? 안 되죠. 우린 뭘 맞췄어야 돼, 그치? 개수를 갖다가 맞춰서 써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개수를 갖다가 맞춰주시면은 수소가 2개, 물이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의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2개의 물 분자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수소 원자가 2개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수소 분자가 되는 거지. 근데 그 H2 전체적으로 몇 개 있대? 2개가 있대. 이런 식으로 조랭이 떡 2개 들고 있는 거고 산소도 마찬가지로 O2라는 놈이 하나가 있대. 이렇게 우리가 갖다가 붙여주시면 여기 있는 결합들이 떨어져서 착착착 붙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H2O라고 생긴 그런 물 분자를 갖다가 2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의 예시죠. 그래서 화학 반응의 핵심은 원자 배열의 변화입니다. 오케이?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서 원자 배열의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없던 새로운 원자가 생성되거나 있던 원자가 소멸되거나 그런 거 있었어?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긴 단지 몸만 일어난다고, 그치? 원자 배열의 변화만 일어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도 수소 원자 4개, 오른쪽도 수소 원자 4개, 왼쪽도 산소 원자 2개, 오른쪽도 산소 원자 2개. 원자 수가 반응 전후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즉 원자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량 변화도 있다 없다. 질량 변화도 없다. 이걸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익히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질량 보존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화학 변화는 이런 식의 질량 보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핵 반응은 다릅니다. 우리 핵 반응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바로 주계열성이라는 별에서 일어나는 무슨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식 알아? 까먹었죠. 그걸 알아서 제가 아래다가 쓱 가져왔습니다. 여기 태양과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얘는 주계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별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 가장 긴 시기, 별의 청소년기, 청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계열성의 내부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수소핵융합 반응은 뭐냐? 4개의 수소핵이 모여. 우리가 이렇게 쓰면 원래 원자지, 그치? 근데 우리가 핵 반응식에서는 이렇게 쓰면 우리가 수소 원자 핵만 말해. 전자 다 떼고 생각할 거야. 핵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을 내가 4개 가지고 온 거야. 수소 원자 핵을 4개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갑자기 지들끼리 쾅 하고 부딪히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헬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부항하고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왜 에너지 표시 안 해? 여기서도 물론 뭐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건 좀 메인이 아니라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혹시 이거 좀 깊게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6개의 수소가 들어가고 막 착착착착 막 일어납니다. 무슨 뭐 중성미자 나오고 감마선 나오고 에너지 나오고 막 일어나면서 헬륨과 2개의 수소 원자로 다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거 상쇄해가지고 4개의 수소가 그냥 헬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써요. 자, 요걸 한번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 처음에는 수소의 핵들이었죠, 그렇죠? 수소의 핵이었는데 반응이 꽝 하고 일어나니까 수소의 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생뚱맞게 없었던 헬륨의 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의 생성과 소멸이 있죠. 그게 바로 핵 반응인 겁니다. 원자 핵이 변해버려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 이 질량 변화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 정말 중요해. 우리가 핵 반응에서는 질량이 무조건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은 질량이 그대로다 질량 보존 이랬지만 핵 반응에서는 질량을 무조건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 부르냐? 따라해보세요. 질량 결손. 한 번 더.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꼭 체크해 주십니다. 질량 결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밑줄 치고 별표 한 번 더 박아주시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핵 반응은 무조건 질량 결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핵 반응에 사실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핵 반응에는 이제 핵들이 반응을 하는 거니까 어떤 A라는 핵이 있고 B라는 핵이 갖다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큰 핵으로 만들어지는 X라는 핵으로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X라는 하나의 핵이 있는데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A라는 핵과 B라는 핵으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핵 분열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핵융합이 바로 수소 핵융합이었고요. 이 수소 핵융합과 관련된 바로 교과 내용이 태양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과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태양 에너지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이야기를 하고, 핵분열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우라늄이라는 원자의 핵분열입니다. 왜 이 우라늄의 핵분열이 중요하냐? 얘는 교과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원자력 발전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핵발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각각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에너지 핵반응을 공부하는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게 수소 핵융합이란 게 있고 여기는 우라늄의 핵분열이란 게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질량 결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식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봐. 우리 한번 질량 결손 이런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 안에서 지금 수소 원자핵이 있습니다. 근데 수소 원자핵인데 이 P 뭐죠? 양성자. 지금 양성자 4개가 뭔 상관이죠? 수소 원자핵과? 얘들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 있지. 수소 원자도 여러 가지 동위 원소가 있단 말이야.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1번인데 1짜리 수소가 있고 2짜리 수소가 있고 3짜리 수소가 있어요. 근데 1짜리 수소가 자연계의 99.99%를 가지고 있어. 너가 0.01% 가지고 있고요. 이 놈은 거의 없어요. 얘를 우리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소라고 말하면 그냥 얘를 말합니다. 얘는 뭐야? 양성자가 한 개인데 전자도 전자래요. 양성자가 한 개인데 중성자가 없는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이야. 수소 원자인데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따라서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면 결국엔 누구야? 그냥 양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 핵이란 말과 앞으로 양성자란 말, 또 수소 이온이란 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케이? 양성자라 쓰든 수소 원자 핵이라 쓰든 수소 이온이라고 쓰든 다 같은 표현. 좋아요. 그래서 얘가 수소 원자 핵이라는 거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뿅뿅뿅뿅이고요. 얘 하나의 질량은 우리가 이 U를 기본 질량 단위라고 했을 때 1.0073U라고 우리가 질량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지금 어때? 총 4개의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치? 4개니까 질량에 여기 4를 곱하면 전체 무게를 알 수 있겠죠? 그쵸? 전체 질량 체크해 보시면요. 4.0292U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0292U만큼의 그런 질량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꽝 하고 부딪혀서 만들어진 헬륨의 질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 헬륨의 질량은요, 여기 수소 두 개의 질량에다가 중성자 두 개의 질량을 더하면 되네요. 선생님, 근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운데? 선생님, 그럼 질량이 증가하는데? 아니야. 이 네 개의 질량을 각각 더한 게 헬륨의 질량이야. 이 네 개 질량 우리가 각각 보시면 1.0073, 1.0073, 1.0087, 1.0087 이렇게 되거든요. 그 네 개를 갖다가 값을 더해 보시면요, 4.0320이 나옵니다. 4.0320U가 나와 정상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헬륨 원자 핵에서는 자기들끼리 붙으면서 이때 에너지가 막 갖다 발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4.0015U로 가벼워집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일? 이때 붙으면서 질량이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전체 질량을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 반응 전과 후가 질량이 달라요. 질량에 뭐가 일어났어? 질량의 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럼 질량이 그냥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이 줄어든 질량은 그냥 사라져 버린 건가요? 아니요. 이 결손된 질량만큼 뭘로 바뀌냐면요,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질량 결손 에너지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그 에너지고요. 우리는 이 에너지로 바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양이 만들어내는 그 태양 에너지가 바로 이 질량 결손 에너지야. 태양 안에서 무수히 많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질량 결손 에너지. 이게 바로 그 에너지가 방출돼서 우리 지구에 도달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태양이 한 수소핵융합 반응 한 1초 정도 하면요, 우리 인류가 한 1,000만 년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걸 제가 뭐 증명해 줄 수는 없겠죠.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거고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질량이란 게 알고 보니 에너지랑 서로 같은 거더라. 질량 에너지 동등. 질량이 에너지를 변할 수 있다.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 값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론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질량 에너지 동등성 혹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같은 가치를 지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식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쓸까요?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유명하죠? 이거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뭐 아인슈타인 이런 이미지 보면요, 아인슈타인 그 머리 위에 E는 MC 스퀘어 써 있고 아인슈타인이 이게 혀 내밀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죠? 그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바로 결손된 핵 반응에서 결손된 에너지가 있지, 그치? 결손된 질량이 있겠죠. 미안해요. 결손된 질량이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해서 에너지로 나온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는 어떻게 써 있냐? 우리가 결손된 질량 변화죠. 그렇죠. 델타 m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질량 결손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식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E는 MC 스퀘어 정말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질량 결손이 1kg 일어났어요. 1kg 일어났어. 광속이 얼마예요? 빛의 속도 얼마야? 30만 km/s. 3억 미터/s예요. 그래서 빛의 속력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s거든요. 요걸 대입해서 제곱을 한대. 우와, 그럼 어때? 9 곱하기 10의 16승, 뭐 미친 거 아니야, 그쵸? 에너지가 얼마 나와요? 9 곱하기 10의 16승, 그게 얼마냐면요, 구경이에요. 구경줄입니다. 단위 계산하면. 그쵸? 구경줄이 나옵니다. 경 알아요? 경?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조, 100조, 1000조, 경. 그쵸? 구경입니다. 구경줄. 질량 결손이 1kg이면 에너지가 구경줄 나온대요. 이거 엄두가 안 나죠, 그렇죠? 질량 결손이 1kg. 자, 질량 결손이 애기애기 엄청 코딱지만큼 질량 결손되고요. 그 엄청나게 코딱지만큼 질량 결손이 되지만 몇 억 배, 그렇죠? 구경배 된다라는 거. 에너지는 구경배 돼서 에너지가 부항 방출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질량 결손 에너지 값이 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고 양이 많은 이유죠. 그걸 우리가 살아간다니까. 별거 없어 보이지만 요걸로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가 생성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까지 보면서 우리 태양 에너지와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게 바로 언제냐면요. 1905년이래요. 1905년이면 뭐야? 우리나라 을사조약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을사조약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여기는 벌써 이런 연구하고 있었어요. 많이 다르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큰 난이도가 있는 핵분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분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신감 있게 가봅시다. 자, 우리 핵분열은 제일 중요한 뭐의 핵분열을 다룬다 그랬지? 우라늄의 핵분열을 다룬다고 했지, 그치? 자, 우리 우라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그럽게 생긴 거, 그쵸? 우리 우라늄이란 놈은 원자 번호가 몇 번? 92번인데 얘는 질량수가 235래요. 근데 우라늄은 사실 92인데 238짜리 우라늄도 있어. 우라늄도 사실 동위원소 관계로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와 장난 아니죠. 지금 양성자가 92개고 중성자가 몇 개? 계산하세요. 몇 개? 13개. 평균 중성자가 몇 개? 10개. 이런 식으로 우라늄끼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무거운 우라늄이죠. 얘는 조금 안정해요. 얘는 핵분열이 잘 안 일어나.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핵분열을 갖다가 관찰을 할 겁니다. 우리는 우라늄 238 말고 우라늄 235짜리로 핵분열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핵분열은 얘가 가만히 있다고 그냥 갑자기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뭐 칙촉 같은 뭐 초코칩 반가라지 똑딱 쪼개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일이 발생을 하냐? 이 우라늄에 이 중성자 보이죠? 중성자를 쏴줘야 돼요. 중성자를 쭉 하고 쐈습니다. 중성자를 쭉 하고 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빨리 평 하고 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느리게 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저속 중성자라고 합니다. 느린 속도의 중성자를 갖다가 쏴줘야 돼. 오케이? 그럼 얘가 쑥탁 이제 흡수가 되면서 이 우라늄이 쩌저저 갈라지게 됩니다. 쩌저저저 갈라지면서 얘가 어떻게 그치 두 개의 원자 핵으로 쪼개지게 돼. 어떤 핵으로 쪼개지게 되냐?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크립톤이라고 하는 원자. 또 하나. 또 어떤 핵? 이번엔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바륨이라고 하는 원자 핵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속 중성자를 슝픽 쏘면 얘가 팡 쪼개지면서 이때 아주 빠른 중성자 세기가 평평평 하고 중성자 세기가 평평평 튀어나오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성자를 이렇게 살려서 n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n 이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빠른 고속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예끄조키? 좋아요. 뭐 지금까지는 뭐 안 어렵죠? 이게 우라늄의 핵분열 시기예요. 아래로 씩 쓰면 으아 징그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야? 그냥 해석하면 돼. 235짜리 우라늄이 있는데 거기에 느리게 중성자를 하나 평하고 쏴주면은 두 개의 핵으로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3개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핵반응식이에요. 그래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사실 요것만 있는 건 아니야. 다른 핵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을 쐈을 때 얘가 평 3개 나오게 쪼개질 수도 있지만 다른 일도 있어. 크립톤과 바륨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비활성 기체 중에서도 제논은 같은 알칼리토 금속 중에서도 스트론튬 이렇게 스트론튬과 제논으로 쪼개질 때도 있어. 그때 이렇게 쪼개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중성자가 2개 나옵니다.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3개가 나오거나 2개가 나오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2~3개의 중성자가 방출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라늄의 핵분열에서는 2~3개의 중성자가 방출된다. 주로 교과서에 아마 3개짜리로 남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이걸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거지? 아니 뭐 우라늄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반응을 계속해서 일어난다. 왜? 이것도 무슨 반응이야 얘들아? 핵반응이야. 그럼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 질량? 결손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질량 결손 일어날 만큼 여기도 이거 써줘야 돼. 플러스 뭐가 일어나, 그치? 에너지, 질량 결손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할 거야? 발전을 할 거야. 원자력 발전을 할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어떻게 하는 거죠? 발전이 막 되게 뭔가 뭐 무서워 보이지만
핵을 이렇게 무섭게 반응을 시켜요. 뭐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석연료 태워서 석유, 석탄 태워서 하는 화력 발전은 뭐죠? 그치? 석유 같은 거 태워, 석탄 같은 거 막 태워가지고 연소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잖아, 그치? 에너지가 막 나와. 그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요, 그쵸? 열심히 석유 태워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그 끓인 물로다가 에너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치?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죠? 그 수증기가 후루룩 지나가면서 터빈을 막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잖아. 그게 화력 발전이죠. 핵 반응은 뭐야? 우라늄을 갖다가 하나 평 써가지고 탁 쪼개면서 에너지가 왕 나온단 말이야. 그 에너지로 물 끓여요. 그 에너지로 물을 끓입니다. 얘도 그래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별건 줄 알았는데 물을 어떻게 하면 잘 끓일까 이겁니다. 물을 석유로 끓일래, 우라늄으로 끓일래, 그렇죠? 무섭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는 바로 요걸 어떻게 원자력 발전에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을까? 요걸 갖다가 하나 평 해가지고 핑핑 할 때 에너지가 뭐 해봤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겠어? 아이디어를 쓴 겁니다. 어? 여기 중성자가 나오잖아, 그치? 내가 우라늄 원자핵을 이렇게 하나만 탁 가지고 실험할 게 아니잖아. 우라늄 원자핵 여러 개 있겠죠, 그쵸? 여러 개 콩콩콩 이렇게 있을 텐데, 아, 중성자가 삐비빅 나오니까 나온 중성자가 다시 우라늄을 때리면 또 쪼개지죠. 우라늄을 때리면 또 쪼개지죠. 또 쪼개지죠. 이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지금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 덩어리 지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에 중성자를 갖다가 쿵 하고 부딪혀요. 그럼 얘가 어때? 두 개의 다른 핵으로 쪼개지고요. 이 과정에서 중성자가 뿅, 뿅, 뿅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중성자가 다시 한번 또 우라늄을 갖다가 때리게 되면은 얘가 또 두 개의 핵으로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뿅, 뿅, 뿅 뭐 두세 개 나오겠죠. 뿅, 뿅, 뿅 나와. 너도 갖다가 우라늄을 갖다가 때리게 되면은 두 개의 또 핵으로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뿅, 뿅 나오게 될 겁니다. 너도 갖다가 우라늄을 갖다가 때리게 되면은 두 가지 핵으로 또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뿅, 뿅, 뿅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너도 갖다가 우라늄을 갖다가 때려주시고 너도 갖다가 우라늄을 때려주시고 각각에 갖다가 우라늄을 갖다가 때려주시게 되면은 여기도 중성자가 세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그렇죠? 여기도 세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엄청나잖아. 엄청나잖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중요해요. 연쇄 반응이라고. 연쇄 반응. 한 번만 유도한 게 아니라 이 나온 것들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반응들을 유도를 하고 또 얘가 또 각각의 우라늄을 때려주시면서 연쇄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거의 얘가 어때?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나오겠죠. 두세 개씩 나오니까. 그치? 엄청나게 많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우라늄 덩어리에다가 저속 중성자 하나만 틱 쏴주면 어때? 틱 쏴주면 이게 펑, 촥, 촥, 추자작, 추자작, 추자작 계속해서 반응이 끝없이 일어날 수 있겠죠. 무섭지 않아요? 그 끝없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쵸? 자, 연쇄 반응. 연쇄 반응할 때 우리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 정말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의문을 가졌어야 돼. 선생님, 빠르게 때리면 안 된다며. 저속 중성자여야 된다며. 그치? 그런데 얘를 갖다가 우라늄을 깨부셨을 때 나오는 중성자들은 뭐라고? 고속 중성자라며요. 그럼 어떡해요? 그치? 얘네는 고속 중성자로 나오잖아. 이 나온 고속 중성자가 우라늄을 때리지 못해요. 분열이 안 일어나. 뭐 해야 된다고? 저속 중성자를 때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낮출 수 있을까? 그치? 이렇게 우리가 때렸을 때 나오는 건 빠른 거잖아. 얘를 느리게 만들어야 다시 우라늄 때린다니까? 느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감속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중성자가 나오는데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감속제를 이용해서 속도를 늦춰서 저속 중성으로 만들어야 돼. 고속으로 나왔잖아. 고속으로 삐삐뿅 나왔지만 얘를 우리가 느리게 만들어서 감속제로 느리게 만들어서 저속 중성자가 돼야 우리가 우라늄을 때릴 수 있다 이거죠. 돼요? 감속제로 우리가 뭘 쓰냐? 주로 물 같은 거 쓰고요. 흑연 이런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흑연을 이용해서 얘들의 속도를 쭉 낮추는 겁니다. 안돼 진정해 진정해 준성자야 너희 지금 너무 신났어 진정해 진정해 너희 빠르면 그러니 못 때려 느려 calm down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야 우린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속제가 없으면 연쇄 반응 못 일어나 그쵸? 감속제가 있어야 그치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괜찮죠? 다음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멈춰, 그쵸? 끝을 내야 되잖아, 그치? 우라늄 다 터뜨릴 거야? 난리 나요, 그쵸? 어떻게 끝낼 거야? 그래서 우린 이 연쇄 반응을 제어해야 돼, 그치? 멈춰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제어를 할 수 있게 또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어봉이란 게 또 필요해요. 어떻게 제어할까? 여기 튀어나온 중성자가 다음 우라늄을 때리면 계속 연쇄 시작이야.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야. 손도 못 대요, 그쵸? 그럼 어떻게? 튀어나온 중성자가 우라늄으로 가지 못하게, 그쵸? 얘를 이렇게 쏠랑 다른 길로 유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 제어봉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뭘 쓰냐? 붕소나 카드뮴 이런 걸 씁니다. 우리가 붕소라고 하면요, 우리가 붕소가 5에 10짜리 붕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5에 11짜리 붕소 막 이런 것들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제어봉으로 붕소를 갖다가 써서 여기 튀어나온 중성자를 얘가 흡수해 버리게끔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중성자 하나 사라진 거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을 조절을 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중성자가 지금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은 곤란해요. 우라늄 다 터지고요. 위험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튀어나온 중성자가 바로 붕소한테, 제어봉한테 가서 흡수되는 겁니다. 중성자가 흡수됨으로써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제어봉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연쇄 반응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연쇄 반응은 우라늄 235가 핵분열할 때 중성자가 두세 개 방출이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우라늄한테 계속 흡수가 되면서 연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연쇄 반응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감속제였습니다. 그래서 는 잘 흡수되도록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켜서 저속 중성자가 되게 만들어 주고요. 그게 바로 물과 흑연이었죠. 또 두 번째 멈추게 하는 버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제어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지 않도록 중성자를 흡수해서 중성자의 수를 바로 좀 조절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줄여주는 역할이 바로 제어봉, 카드뮴이랑 붕소 이런 걸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아마 뭐 천연 우라늄, 뭐 농축 우라늄, 뭐 경수로, 중수로 같은 원자로 막 이렇게까지 혹시 깊게 나가는 학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나갔다면 알려주세요. 자,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핵발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원자력 발전, 핵발전 이제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핵발전은 장점이 확실해요. 일단 첫 번째, 우라늄 조금만 있어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비용 되게 저렴하고요. 그래서 적은 양의 연료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원료의 비용도 적다. 그래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원자력 발전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력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석유 뭐 불에 태워가지고 막 석탄 태워가지고 막 뭉게뭉게 연기 나오고 막 이산화탄소 방출 이런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이거 의외의 마인드, 그렇죠? 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나와. 그럼 친환경적이네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라늄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야?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처리하기가 조금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고 방사능 누출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핵 연료 이 우라늄은 우리가 우라늄 언제 생성되죠?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져서 온 거잖아. 매장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량의 한계도 있고 핵 발전소는 모두가 이제 싫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갖다가 어디에 또 지어야 할지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님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핵 반응 관련돼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본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에너지 전환과 효율 파트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 여기는 내용이 뭔가 없어서 너희가 사실 스스로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흐름 정도만 갖다가 잡아주고 설명할 내용은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라고 하면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다루죠,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일 에너지 정리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에너지를 하나의 상태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에너지가 있어야 물질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위는 너무 유명하죠? 아까부터 계속 봤던 바로 뭐예요? 단위는 이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 정말 중요한 거. 에너지는 서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의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야. 뭐 빛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은 거, 그리고 핵 에너지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화학 에너지랑 핵 에너지 헷갈리지 마라. 그쵸? 화학은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런 결합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핵에너지 말 그대로 그 핵반응할 때 방출하는 그 뭐 질량계수 에너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좀 달라요. 어쨌든 이런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뭐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서로 전환될 수 있더라라는 게 핵심이야. 이거는 뭐 우리가 중학교 때 잘 배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무슨 법칙이 성립하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요. 에너지 보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자연계에서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기본적인 우리가 연력학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있지만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에너지 값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돼요.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보존되는 건 맞는데 전체 에너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에너지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뭐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들로 갖다가 전환이 갖다가 일어날 수 있겠지. 근데 이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없는 열 에너지로 갖다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 이건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에너지가 버려지는 거거든요.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는 어때?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체 수학상으로는 보존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 열은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줄어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 에너지를 절약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상 줄고 있는 거예요. 보존 법칙이라고는 하지만 이만큼 에너지를 전환시키면은 열 에너지로 나아가면서 이것만 남고요. 또 열 에너지로 나아가서 이것만 남고 이것만 남고 이것만 남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약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 바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공부를 하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걸 우리 E 이렇게 쓰죠.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내가 투입한 거 대비 얘가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면은 주로 우리가 공급한 에너지의 양분에 우리가 실제로 얘가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고요. 뭐 퍼센트로 바꿀 거면은 100 곱한 다음에 뭐 퍼센테이지 붙이면 되겠지만 나는 그냥 분수나 소수를 갖다가 이용하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럼 알아서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요. 내는 것이고 이 에너지 효율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 100%짜리 에너지 효율은 없어요. 왜? 열이 무조건 발생해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열이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100%일 수는 없습니다. 100보다는 작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보다 작다. 알아두면 되겠죠? 수로 쓸 거면 소수로 쓸 거면 1보다 작다. 퍼센트로 쓸 거면 100%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그림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자동차 에너지 효율 비교하기 막 이런 거 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데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걸 쓰면은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입한 거 대비 얘가 잘 굴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에너지 효율 공부하면서 바로 열기관이라는 것의 열 효율 이런 내용을 또 다루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 흐름상 내용만 좀 더 이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공부를 했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거 정말 좋다 얘기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뭐 구조 원리 이런 걸 공부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뭐가 좋은 거야? 덜 버려진다는 거예요. 덜 버려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이 많다는 거지. 버려지는 게 덜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자체를 개발하자. 즉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 말고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찾아. 즉 뭐야? 자동차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런 우리 가전 제품들 여러 가지 그런 기계들을 갖다가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자동차를 갖다가 해서 효율을 높일 수도 있겠고 무슨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뭐 조명기구 이런 것들을 뭐 LED 같은 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열 효율이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절약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런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도 이거 아시죠? 그렇죠? 뭐 우리가 막 4등급, 5등급 이런 거 쓰지 말고 1등급짜리 효율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쓰자.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갖다가 해서 잘 자연을 지켜보자.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흐름을 알아두시면 여기 뭐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가 전환된다. 그래서 보존 법칙 나오고요. 절약해야 된다.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에너지 효율 그리고 효율적 이용 내용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 여기 뭐 무난무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 한정을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 자, 우린 이렇게 이 버려지는 열이 나옵니다. 이런 걸 폐열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버려지는 열이 갖다가 정말 아깝다. 뭐 그런 내용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은. 그렇지? 다시 에너지는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보존된다. 그렇지만 버려지는 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절약하자. 어떻게? 효율 좋은 거 쓰자. 됐죠?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짜잘한 것들 계속 여러분들이 넣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 효율이란 개념만 공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파트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덕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생명과학에서도 우리가 생태계에서의 뭐 먹이 피라미드 이런 거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생태 피라미드 하면서 에너지 피라미드, 그치? 에너지 효율 계산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 흐름 공부하면서 나오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화면에서 빠져나가도 괜찮니? 좀 그런가? 일단은 최대한 들어와 보겠어요. 자, 열기관이 있는데 열기관은 뭐냐면은 우리가 열 에너지를 갖다가 얘한테 공급을 해주면은 얘가 그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을 해가지고 얘가 작동을 하는 그런 기관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석유나 석탄가스는 우리가 화석연료 있죠, 그렇죠? 화석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열 에너지가 무항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기관을 갖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 기관 돌리게 되면은 당연히 어때? 전환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 일에다가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한 열 효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열기관이 우리가 가솔린 엔진, 그리고 디젤 엔진, 뭐 증기 기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가솔린 기관은 열 효율이 한 26%인데 디젤 기관은 37% 정도로 효율이 좀 더 좋습니다. 여기는 뭐 어렵지 않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을 조금 도입을 하셔야 돼요. 화면 밖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열을 공급을 했어. 우리가 열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고열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긴 지금 그냥 처음 상황이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Q1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공급을 했어. 열을 공급을 했어. 열을 Q1줄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기관은 이 Q1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W만큼 정도에는 우리가 일을 쓸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남은 열들은 다 저열원으로 방출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열원 저열원에 목매지 마시고 그냥 내가 Q1만큼 에너지를 공급했지만 W만 쓰고 W만 사용을 갖다가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 버려졌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바로 이 열입니다. 오케이? 버려졌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열 효율식은 뭐겠어요?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하면은 투입 대비 결과죠. 나는 Q1만큼을 갖다가 지급을 했지만 실제로는 얼마 썼어요? W만큼밖에 못 썼기 때문에 Q1분의 W다. 이걸 우리가 열 효율식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Q1분의 W다. 뭐 100분율로 쓰고 싶으면 또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지만 나는 그냥 패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걸 우리가 굳이 어떤 문제집에서는 여러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Q1이라는 것은 W 더하기 Q2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 아니야. 둘이 당연히 얘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두 개 쪼개진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 대신에 여러분 Q1-Q2는 어떻습니까? 너를 Q1-Q2로 갖다가 쓰시게 되면요. 여러분 얘는 1-Q1분의 Q2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수식으로 풀 거 없잖아. 이건 단순한 퍼센테이지식인데,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야. 봐봐. 내가 처음에 100줄만큼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을 했어. 그랬더니 70줄이 방출됐대. 에너지 효율 구해보세요. 이런 거야. 100줄을 공급했지만 70줄은 날아가 버리고 내가 실제로 쓴 건 몇 줄? 그쵸? 30줄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몇 퍼센트? 30%다. 열 효율이 30%다 말할 수 있겠죠. 투입 대비 내가 쓴 거라니까. 그쵸?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한 30줄 정도의 내가 에너지를 갖다 공급을 했어. 30줄의 에너지를 공급을 했는데 얘가 24줄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반대죠. 30줄을 공급을 했는데 24줄은 갖다가 버려진 거고 남은 6줄만 얘가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었대. 그럼 몇 프로야? 30분의 6이니까 5분의 1이죠? 20%다라는 거. 열 효율이 20%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투입 대비 내가 실제로 유용하게 쓴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한 귀찮은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에너지 효율이 30%래요. 그래. 그리고 방출되는 버려진 열이 35줄이래요. 그렇지? 그럼 내가 실제로 유용하게 쓴 에너지는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식을 조금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설마
선생님, 전 잘 몰라가지고요. 선생님, E라는 것은 제가 아까 Q1분의 W라고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0.3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W를 Q1 곱하기 0.3, 즉 0.3 Q1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아까 배운 식에서 W라는 것은 Q1에서 Q2를 갖다가 뺀 게 W라고 들었어요, 선생님. 근데 Q2가 지금 35줄이라고 하셨죠. 따라서 이 식 갖다가 정리해 보시면 좌변으로 넘기고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요. 1.3이 아니고 0.7이네요. 0.7 Q1은 Q2다. 이런 식을 제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Q2가 35라고 하셨죠. 그럼 따라 저는 Q1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그럼 Q1은 50입니다, 선생님. 그럼 따라서 너가 50이고요. 너가 35이기 때문에 W는 15입니다. 선생님, 정답은 15줄이에요. 이게 더 어려워. 와, 어떻게 이렇게 식을 우리 분수는 잘 튕겨서 센스 있게 써먹자.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과학 문제 잘 푸는 법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식으로 더럽게 계산을 갖다가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린 계산하자. 그치? 분수를 잘 써먹자라는 거예요. 내가 왜 퍼센테이지 쓰지 말라고 했겠어. 이런 식으로 너희가 숫자 계산할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30%란 건 뭐야? 에너지 효율이 30%란 건 뭐야? 내가 100을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30은 유용하게 쓰고 70은 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즉 3대 7인 거야. 내가 10을 넣어주면은 3대 7로 에너지를 갈라 쓴다 이겁니다. 10을 넣어주면 3대 7로 갈랐어. 3은 내가 유용하게 쓰고 너는 내가 버려진 놈이고 내가 처음에 투입한 게 11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버려진 에너지가 얼마래? 35래. 그럼 튕겨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35면은 5배, 5배, 5배 튕기면 되죠. 따라서 W가 15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암산으로도 하겠다. 오케이? 에너지율이 30이라는 것은 둘이 몇 대면? 3대 7이라는 거다. 따라서 7분의 3배. 괜찮죠?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갖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핵반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한번 빠르게 복습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원자핵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원자핵이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 프로톤과 뉴트론으로 이루어져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개념 바로 질량수였습니다. 핵자의 개수였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양성자가 3개 있고 중성자가 4개 있기 때문에 양성자가 3개니까 원자번호 3번 리튬이고요. 핵자가 총 7개니까 7 이렇게 1짜리 리튬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봤는데 잘 보아하니까 헬륨은 우리가 3짜리 헬륨도 있지만 4짜리 헬륨도 있어. 산소는 16짜리 산소도 있지만 18짜리 산소도 있어. 이런 것처럼 똑같은 원소인데 이렇게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이 달라진 놈들. 그쵸? 똑같은 헬륨인데 좀 더 무거워. 똑같은 헬륨인데 좀 더 무겁고. 똑같은 염소인데 조금 더 얘가 가벼워. 이런 관계를 우리는 동위원소 관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핵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화학 반응과 핵 반응 공부해봤습니다.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핵 반응은 바로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은 질량 보존이지만 핵 반응은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핵 반응의 두 가지 종류 핵융합, 핵분열 대표적인 예시가 수소 핵융합, 우라늄 핵분열이었는데 둘 다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소한 질량이 빛의 제곱배만큼 구경배 돼 가지고 에너지로 방출된다. 질량 결손 에너지라는 용어를 갖다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태양 같은 주계열성의 내부에서는 수소 원자핵 4개가 만나 가지고 우리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생성되면서 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질량 결손이 바로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에너지가 바로 태양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에너지, 태양 에너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태양 에너지로 우리 지금 지구가 전체적으로 다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핵분열입니다. 우리 핵분열, 바로 우라늄의 핵분열 봤었어요. 이 우라늄의 느린 중성자를 갖다가 쿵 하고 부딪히면 얘가 핵 2개로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2-3개가 뿅뿅뿅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린 이걸 어떻게 이용해? 그렇지? 연쇄 반응으로 이용을 하자고 했어. 하나를 쏘면은 3개가 뿅 나오니까 이 나오는 걸 또 우라늄에 때리고 하면은 연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고속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속도를 다운 시켜서 저속으로 만들어야 다시 우라늄을 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제가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연쇄 반응이 영원히 일어나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돼. 우리 속도 좀 조절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제어봉이라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튀어나온 중성자를 흡수시켜줄 제어봉이 필요하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핵분열이 일어날 때 에너지, 질량 계선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이 질량 계선 에너지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아주 싼 가격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뭘 끓인다? 물 끓인다. 물 끓여서 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갖다가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 있죠. 그다음에 핵 에너지로 시작해서 열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가는 그 에너지 전환 흐름도 꼭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얘들의 장단점도 당연히 알아야지. 장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연료가 싼 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적은 양의 연료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라는 의외의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단점이 뭐예요? 폐기물이 무섭고요. 방사능 누출되면 큰일 나고요. 사람들이 발전소 안 지어했으면 좋겠어 해요, 다들.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핵 연료의 매장량이 무한하지 않다. 이런 단점들이 있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과 효율이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흐름으로만 봤어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정말 많은 에너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빛, 뭐 열, 뭐 역학적, 화학, 뭐 핵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잘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슨 법칙이 성립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전환 과정에서. 그런데 나쁜 점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전환될 때 보존되는 건 맞지만 전체 값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나와서 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건 맞지만 열 에너지도 날아가 버려.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값은 점점점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제 줄어들고 점점점 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된다. 아껴서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봤습니다. 내가 실제로 투입한 것 대비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려진 아까 에너지였던 거죠. 그렇죠? 여기 저열원으로 가는 그런 버려진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연구를 기술을 개발하자라든지 혹은 효율이 좋은 걸 잘 사용하자 에너지 절약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이 바로 열기관의 열 효율이었습니다. 우리가 열 에너지를 갖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화석연료 이런 거 태워가지고 만들어낸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은 그걸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열기관들이 있었어요. 뭐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증기 기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기관대가 Q1만큼의 열을 갖다가 공급을 해. 그럼 얘가 W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Q2는 다 방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Q2를 갖다가 줄어드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은 방출되는 거 있으면 아깝잖아, 그렇지? 아깝잖아. 너가 적은 게 좋아요. 따라서 투입 대비 산출된 거 Q1분의 W 너가 바로 열 효율이고요. 열 효율이 높을수록 방출된 열이 적기 때문에 그치 열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는 길이다라고 했고요. 계산할 때 우리가 더럽게 수식으로 막 계산하지 말고 최대한 비율 관계를 이용하고 문자 같은 거를 최소화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핵반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음 내용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기.